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엔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여름에 출연해 주셨는데 어느새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네. 사이에 또 부동산 시장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상반기 집값이 좀 반등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가 다시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정부 정책을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니까 저는 좀 시장 금리에 초점을 맞춰서 좀 그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요. 네네. 보시다시피 작년 10월에는 저게 4.6%까지나 갔다가 올해 2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3.1%까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뭐 인플레도 다 잡혔고 금리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뭐 이제 시장이 약간 그렇게 맞아요. 빠르게 반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도 머지않았다 이러면서 빠르게 내려왔었는데, 근데 이게 어느새 한 여름을 지나고 하면서부터 이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좀 암담한 이제 그런 예상들이 반영이 되면서 보시다시피 다시 올해 10월 말경에는 4.4%까지도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기에는 다들 이제 금리가 많이 실제로 내려갔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내려갈 일만 남은 것 같다라는 기대가 이제 그 유동성이 막 퍼져나오고 사람들이 또 집을 막 사고 이런 주택 수요로 옮겨갔었는데 어느새 다시 금리가 올라와 버리니까 지금 수요가 다시 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추석 전후로 굉장히 지금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했을 때 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채 금리 자체는 어떤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먼저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먼저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먼저 내려갔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냥 뭔가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고 뭔가 계속 지속이 되겠구나라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갔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선반영하는 성격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기축통화국인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국채금리도 같이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국가가 아니고서는 다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보여드린 이유도 이게 거의 우리가 같이 따라간다. 뭐 이런 점을 좀 이렇게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예.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되게 단기로 보면 이게 참 이제 채권 시장을 보면서 부동산도 같이 보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제 국채 금리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간 후행해서 반응을 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네. 보시다시피 국채 금리는 작년 11월부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부동산에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한 거는 한 올 초 정도부터란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정부가 대책을 이제 올 초에 빠르게 내놓기도 했고 한데 근데 지금도 상황을 보면은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오른 게 이제 한 10월, 뭐 9월, 10월 이때인데 그 여파로 지금 막 이제 주택 수요가 굉장히 위축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11월에 국채 금리가 또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에 약간 후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국채 금리가 그래도 좀 떨어졌으니까 약간 지금 이 위축된 수요가 이제 더 뭔가 그 경착륙 이렇게 어떤 급락으로 가기보다는 좀 현상 유지 정도 그쵸. 혹은 뭐 연착륙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 저거는 국채 금리가 지금 저 상황에서 더 다시 튀지 않는다면 더 위로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면 뭐 그렇다면은 약간은 안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서 또 잘못 내렸네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간다면 그러면 또 이게 부동산 어떤 수요 센티멘트에는 분명히 좋지 않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기로 보면은 일단 그러하기는 한데 어찌 보면은 그러면 국채금리 상반기 내려갔던 거 보고서는 자신감을 갖고 사셨던 분들은 낭패를 보신 셈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오면서 수요가 확 위축되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그 장기적인 지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네. 과연 고금리가 장기화 될 거냐 아니면 지금 이 국채금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꽤 많이 떨어진 대로 국채금리가 빠르게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거냐 이거는 지금 내년에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를 네. 최대한 5번까지도 내릴 거다라는 거를 지금 국채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래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것 같아라고 네. 하면은 이렇게 금리가 하향 안정화 될 것이고 네네. 근데 사실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도 틀렸고 작년에도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준금리가 이제 곧 내릴 거야. 내리기 시작하면 많이 내릴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시장은 생각해 왔는데 네. 벌써 한 2번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틀릴 거다. 이번에는 고금리의 장기화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를 섣불리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금리의 장기화냐 아니면은 이제 금리의 하향 안정화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각자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주택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의사결정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이들 이제 금리가 이제는 좀 내릴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냐 아니냐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팀장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어떤 전망들을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항상 시장은 좀 이제 특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보유한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다 보니까 빨리 금리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람이 많이 반영됐죠. 근데 이제 올해 10월 말에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현재 미국의 통화 정책 운용 여건은 1990년대 중반과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 90년대 이후에 총 5번의 어떤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다시 내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5번 중에서 1번, 3번, 4번, 5번은 금리를 높게 올렸다가 빠르게 낮췄던 네, 사례고요. 그러네요. 예.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금리를 6%까지는 올렸다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 5에서 6% 정도를 지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나서 되게 고금리가 지속됐었던 경우가 분명히 역사상에서 없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없었던 일은 아니고 그리고 저때 고금리가 지속됐었던 이유는 저 당시 물가를 보면은 물가가 상당히 꽤 낮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물가가 낮았는데도 저렇게 그러네요. 높은 금리가 유지됐다는 거는 미국이 그만큼 성장을 되게 견조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글쎄 제가 뭐 지금 미국에서 살아본 건 아니지만 좀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게다가 또 정부도 굉장히 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미국의 성장이 꽤 견조하게 좀 더 이렇게 견조한 성장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유지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유지된다면 물가가 좀 낮아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지금 사실 솔직히 이제 내년에 미국 연준이든 우리나라든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할 거다라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서로 생각이 다 다른데 네네. 저는 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늦게 그리고 좀 횟수도 조금 더 덜 네.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대략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2%뭐 요 정도 하고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이상을 지속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고금리의 장기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을 좀 이렇게 조금 좀 더 오래 유지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 이상을 가는 건 너무 큰 부담이라고들 생각을 해서 네.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도록 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할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또 4% 이하로 또 빠르게 내려가는 것 역시 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예전처럼 막 금융위기가 와서 금리를 막 빠르게 낮춰야 할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4에서 5% 사이 그 정도를 좀 더 오랫동안? 예, 좀 더 유지할 것 같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뭐 은행 대출 금리는 어떻게 좀 반영되고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네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모든 조달 금리의 근본 가장 우리나라에서 낮은 금리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고 나면 이제 은행들의 조달 금리도 당연히 오르게 되고 그렇게 은행의 조달 금리가 오르고 나면 역시 대출 금리가 시차를 두고 오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고 나면 이제 시차를 두고 대출 금리가 오르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이에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조달 금리에다가 이제 적정 마진 그러니까 마진을 붙여가지고 대출 금리에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달 금리는 올랐는데 이 가산 금리, 이 마진을 되게 대폭 낮춤으로써 이 대출 금리가 되게 하향 안정화 되는 효과가 네네. 이번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네, 덕분에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또 낮아졌죠. 서울에 집을 네. 이제 사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왔지만 가산금리도 되게 많이 낮추니까 금리를 이렇게 양쪽에서 다 누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 상반기에 마주했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략 이제 시계열로 보면은 기준금리가 한 2.5%일 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기준금리는 3.5%인데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5% 혹은 2.75%였을 때의 네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그 수준에서 예, 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뭐 정부 시책에 이제 은행들도 이제 협조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많이 낮췄던 건데 그런데 이게 그 결과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 보니까 네네. 이제는 좀 이 너무 낮췄던 가산금리도 다시 좀 올리고 그런 와중에 또 공교롭게도 시장금리도 국채금리도 탁 올라버리니까 추담대 금리가 올라버리면서 지금 수요가 훅 이제 위축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만 해도 주담대가 떨어졌다는 기사를 봤는데 또 최근에는 또 주담대가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헷갈릴 만한 게 네. 기준금리 3.5일 때 주담대가 이 정도면 네.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내리면 야 그럼 뭐 주담대는 뭐 더 그쵸, 막 예. 많이 내려가겠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굉장히 좀 어떤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췄던 그 결과였었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상당히 이제 어쨌든 정부의 입김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좀 눌러놓은 건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서서히 좀 풀리면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말 이제 이쪽 채권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놀랄만한 금리였었거든요. 네. 거의 무슨 뭐 국채금리 수준으로들 이제 개인이 막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는 셈이었으니까. 물론 이게 그 우리나라에선 지금 은행들이 체력이 워낙 강하니까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정도를 좀 이렇게 역마진이 나거나 아니면 노마진 수준으로 나가도 은행한테 뭐 이렇게 은행의 체력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게 이 어느 한쪽에만 지금 너무 낮은 금리로 제공을 해주면 이쪽으로만 자금 수요가 마구 몰리니까 다른 데서 또 역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자금을 빼가니까 여기가 이제 다른 데가 이제 피해를 네. 그쵸,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게 하나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은행이 너무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한 이제 비판 뭐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네. 그런데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 규모에 비례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BIS 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즉 이익을 내야 자본이 늘어나고 그래야 또 이제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행이 손실을 본다, 그럼 은행의 자본이 줄어들고,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악순환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익을 내는 게 뭐 꼭 어떤 나쁜 거로만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은행을 너무 이제 쥐어짜서 이렇게 행여 손실이 난다거나 하면은 그게 우리 경제 전반으로도 오히려 더
나쁜 일일 수 있다. 네. 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예. 네. 아까도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고금리 상황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빛이 더 불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좀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네. 아, 이게 참 고금리라고 해도 예를 들어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4%, 올 상반기에 주로 한 4% 정도 내외 이렇게 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네네. 뭐 근데 음. 내가 생각하기에 집값은 4% 이상 계속 오를 것 같다 하면은 막 뭐 아. 이게 고금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쵸. 그냥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어떤 연구 결과들 이제 그 미국의 학계에서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은 가계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초반에는 분명히 어떤 경제 성장에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게 건설업자도 좋고 건자지업자도 좋고 또 하여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해피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GDP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가계가 과도한 빚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 빚을 갚느라 소비를 줄여야 되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면 불황이 오고 불황이 오면은 이제 자산 가격이 이제 조정이 이제 네.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서브프라임 그 당시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였었고 뭐 스페인은 80% 이런 식으로 서로 나라별로 이게 딱 정확히 언제부터가 임계점이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근 10년 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80%쯤 가니까 야 이제 위험하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80%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지는 않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가계부채를 좀 장려하고 집값을 띄우는 그런 이제 수요 진작책을 좀 펼쳤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가계부채가 GDP 대비 지금 100% 넘게 온 건데 이쯤 오니까 결국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지금 막 그쵸. 네, 이제 주택 수요도 확 위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벌써 이제 소비 쪽에서 위축이 좀 이렇게 슬슬 다 이렇게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들이 비싼 식당 안 가고 비싼 거 안 사고 네. 어떻게든 좀 싼 거 위주로 찾아다니고 뭐 지금 그러는 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네.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보고 나서는 이 완화책을 쓰면은 좀 안 되겠다. 약간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한은 총재께서도 최근에 지금 단계에서 부양책 썼다가는 집값만 올린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섣불리 부양책을 쓰는 건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 네네. 당분간은 이제 가계부채 눈치를 봐서라도 어떤 대폭적인 상반기 같은 그런 수준의 완화책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집을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때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거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이거 다시 오르고 나면은 이게 좀 이게 금리가 오른 충격 때문에 이제 또 수요가 다시 위축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염려를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현실화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주택 거래량도 이제 상반기보다 이제 또 이제 막 감소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그렇게 수요가 좀 위축된 국면인 거는 확실하니까요. 네. 뭐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봐야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동행하고 있는 지금 현상은 집값은 약간 조정세에 좀 들어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전세가는 상반기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두고 이제 매매 수요가 위축된 만큼 즉 이 사람들이 다 전세로
가서 전세 수요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 지금 이렇게 오른 거다. 그러므로 좀 매매 수요는 위축돼도 전세 수요가 오르는, 그래서 전세가 강세가 지속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그렇죠. 보통 많이 보도를 예.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제 과거를 좀 회상해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가 정말 그 매매 수요가 엄청 위축됐던 때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뭐 월 1,000건도 안 그렇죠. 되는, 예. 올 상반기엔 그래도 3,000건이 넘었는데, 예, 1,000건도 안 될 정도로 매매 수요가 위축됐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전세가도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매매 수요가 위축되는데 전세가도 같이 떨어진다. 분명히 우리가 가까운 과거에 봤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냥 금리라는 너무 중요한 변수를 제껴두고 이게 수급을 분석하면은 좀 이렇게 잘못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론 현상은 지금 매매가는 주춤하지만 전세가는 오르고 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고, 네네. 그렇다고 이게 이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한번 이제 금리와도 좀 같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네. 뭐 저는 계속 이제 전세는 채권이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전세는 채권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역시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보신 것처럼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금리가 계속 좀 내려갈 때는 전세가나 매매가 둘 다 올랐었고,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 버리니까 매매가도 전세가도 역시 같이 조정을 받는, 그게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 봤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이렇게 대출 금리들이, 즉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어도 대출 금리들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제 주담대 금리가 좀 오르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매매 가격이 다시 이제 좀 지금 약간 거래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어떤 수요 공백의 상황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약간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상당히 그래도 낮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통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비슷하게 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과 또 역시나 이게 이때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이 둘 다 이렇게 5%를 넘었을 때는 전세가도 매매 실거래가도 같이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 여파였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많이 내려간 이후로는 좀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나타나는 모습이, 일단은 이게 횡보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이게 지금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가, 그냥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즉 이제 코픽스 금리와 이 금리의 차이가 결국은 은행의 가상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은행의 가상금리가 올해 상반기에 되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주담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가상금리가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 설명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마포의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가 격 추이인데요. 여기가 전세가가 가장 비쌀 때는 2021년 하반기에 한 10에서 11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말 연초에는 막 이렇게 한 7억대들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7억대를 할 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5%였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새 많이 차츰차츰 회복을 해서 한 9억 정도, 이제는 한 9억 정도들에 찍히고 있는데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5%일 때 7억, 그러면 연환산하면 이게 대략 한 3,50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한 4억 정도 하니까 4억에 곱하기 9억 하면 한 연간 3,600만 원, 얼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에 맞춰서 보면은 그때 5%일 때 7억과 지금 4%일 때 9억은 어떤 실질 부담은 뭐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린 효과가 지금 전세가에 지금 일단은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뭐냐면 이제 지금 역전세 난이
분명히 저는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이제 현장이라든가 가까운 데서들 다 목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로부터 2년 전이 가장 전세가가 높았던 시기였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어쨌든 집주인들이 크고 작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전세가 채권이니까 지금 세입자가 채권자고 집주인이 채무자인 셈인데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를 돌려줘야 되는 채무자인 건데 네.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3억을 돌려달라. 음. 지금 시세가 내가 보니까 대략 한 3억을 내가 돌려받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돌려줄 돈이 2억밖에 없다. 막 이런 상황일 때 이때 과연 돈과 시간을 들여서 뭐 소송을 가고 뭐 이 복잡한 걸 갈 거냐 그치. 아니면 네. 내가 그 1억 정도는 그냥 뭐 봐주고 왜냐하면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이사 가고 이사 갈 복비 때 내고 또 비용 들고 네, 이런 거 네. 생각하면 그냥 뭐 한 5천이나 1억 차이 정도면 그냥 뭐 합의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어찌 보면 적정가보다 좀 더 높은 가격들에 지금 체결이 맞아요. 되는 네. 그 현상들이 네.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9억 몇 천으로 찍힌 이 건들 이거 뭐냐 내가 봤을 때 이런 매물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보면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게 나온 적이 없는 시장에 나온 적이 없는 매물들이다. 즉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협의하면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저 가격들로 이제 찍힌 네. 그런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새로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게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근데 이렇게 없는 이유가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막 이런 티격태격을 네. 하느라 네. 이게 막 시장에 물건이 안 나와서 잠겨 있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전세 매물이 좀 귀해서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네. 전세가를 그에 이제 새로운 분들은 또 거기서 이제 전세를 체결하고 이게 좀 약간의 악순환이랄까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서 이게 채무자가 이제 충분한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전세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약간은 좀 이상한 방식으로 전세가가 지금 약간이라도 좀 오르는데 그런 결과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전세가가 오른 것도 그러면 말씀하신 이제 채무자는 덜 돌려주려고 하고 이제 채권자는 더 받으려고 했는데 적정선에서 합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채권자가 받으려고 했던 돈보다는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합의가 되니까 네. 조금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거기에 영향이 있나요? 좀 그 영향이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게다가 또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여골세를 주면서 네네. 이제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어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뭐 10억인데 여골세를 30만 원 내고 있음 이런 식으로 그쵸. 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10억 이렇게로 그냥 올라가니까 이게 외부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데 이런 여골세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모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이런 지금 최근의 전세가들은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참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근 10년 봤을 때 전세가가 오르는 것만 거의 경험을 했지 네. 이 정도로 2년 전보다 그렇죠. 내려가는 네. 경험을 거의 전례가 잘 없는 없죠. 네. 현상이다 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좌충우돌하는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가가 이제 그렇다면 뭐 오를 거냐, 뭐 맞아요. 보합이냐 네. 하락이냐,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다 어떻게 될 중요한데.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래 봐봐 이게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역시나 주담대 금리도 순차적으로 오르고 그래서 지금 주택수요가 위축됐으니까 전세도 후행해서라도 이제 집값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어쨌든 그게 정책적인 이유이든 뭐든 간에 되게 낮은 수준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네. 뭐 그렇다면 전세가가 막 확 떨어지기는 어렵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억지로 눌러놓은 거지만 적절히 반영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의미 있게 상승을 한다. 그런다면 저는 당연히 전세가 하향 압력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보합 또는 하락 뭐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기관들 보고서 보면 내년에 전세값이 한 뭐 2% 오르고 이제 그 매매값은 좀 내릴 거라는 전망도 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비춰 봤을 때 전세값이 조금 오를 거란 전망에 비해서는 좀 어떨까요? 예. 일단 주로 전세가가 오를 거라는 배경은 이제 내년에 서울의
아까 이제 서울에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그 장기 평균으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8만 호 이렇게 한 3, 4만 호대인데 내년은 한 2만 5천 호 정도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죠. 적어서, 그러니까 예.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에는 이제 물량 관점으로 보면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어도 이제 금리가 올라버리면 전세가가 하락하는 뭐 그런 경우를 꽤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리를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 수준보다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버린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적어도 전세가는 보합 혹은 하락도 할 수 있지만 뭐 입주 물량이 적은 거에다가 더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마저도 내려간다. 뭐 그러면 전세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 살 때인가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한 가지 우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그러니까 시기와 횟수의 문제지 내년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고들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수준보다 금리가 막 더 위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는 쪽을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유동성과 어떤 주택 수요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인 거는 맞는데 네. 그런데 좀 간과하지 말고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네. 대략 그 뭐 변동형 주담대야 뭐 3개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이제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금리 변동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근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주로 거의 다 우리나라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혼합형이기 때문에 5년간은 고정금리였고 그 뒤부터는 이제 변동금리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품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보시면 2019년, 20년 같은 경우 이렇게 그 고정금리 대출로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 비중이 높았었고요. 그때 당시 2019년과 20년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어느 정도였냐면 대략 2%대였거든요. 네네. 2% 중반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 2019년 고정형 주담대를 받았던 분들이 이제 금리가 바뀌는 때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2%대 고정금리를 내다가 이제 내년도 바뀌는 금리에 노출이 된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글쎄요 한 잘해도 한 3% 후반 뭐 이렇게 뭐 좀 아주 보수적으로 본다면 4%까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2% 중반 정도의 고정금리를 부담하다가 네. 4%로 넘어간다. 그러면 기존의 저런 2019년 저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집값도 높았던 상황인데 저분들 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 거고 역시 똑같은 논리로 2025년이면 2020년에 고정금리로 집을 사셨던 분들이 네네. 또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도 2019년과 2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그쵸. 할 거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힘든 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매물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 착안을 해보면은 단순히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라기보다는 5년 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네. 좀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주 물량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좀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될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예측 물량으로는 2024년도가 이제 2만 5천 호, 그러니까 3천 호 줄었죠.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2025년으로 밀려서 그래서 2025년이 이렇게 6만 4천 호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미 착공에 들어가서 짓고 있는 물량은 시기가 약간 미뤄지거나 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는 결국은 공급으로 나오기는 나온다라는 건데 하필이면 2024년이 좀 되게 적게 나오고 2025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연평균으로 치면은 한 4만 3천 호 정도 2년 평균으로는 그 정도인데 장기 평균으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한 3만 8천 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는 이 앞으로 2년 동안 나올 물량은 좀 더 많은 거네요. 높은 수준인 거다. 다만
뭔가 꼬여서 내년은 되게 좀 적게 나오고 후년에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러면 그래 입주 물량 정보에만 그냥 의존해서 그러면 내년은 적으니까 그러면 지금 샀다가 그럼 후년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뭐 금방 팔 거냐 뭐 집을 뭐 집으로 단타를 칠 수는 없는 그쵸. 거잖아요. 예. 집을 한번 사면 최소한 2년 넘게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자산인데 그래서 이렇게 2년치 정보를 봤을 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적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지를 수 있는 상황이냐 일단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자꾸 입주 물량에만 집착을 하면은 이게 안 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게 가까운 과거만 해도요. 여기 보시는 표처럼 2021년은 입주 물량이 꽤 많았습니다. 2022년이랑 비교해서요. 이렇게 두 개년도 비교해서 특히 비싼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입주 물량이 이제 빨간색인데 이것도 2021년이 많았거든요. 네. 2022년은 약간 뭐 전멸이다 싶을 정도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입주 물량이 되게 적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켜 생각을 해보시면 2021년은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던 해고 2022년은 또 집값이 많이 하락했었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은 되게 정반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걸 무시하고 입주 물량이라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되게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참고로 장기 시계열로 이제 서울 아파트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내는 준공 실적, 준공되면 곧 입주라고 보면 그쵸. 되니까 예, 이게 예. 거의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쭉 장기로 봤을 때 내년에 2.5만 호가 입주한다고 하는데 2.5 이렇게 2만 호 정도 입주했었던 시기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을 때가 서울의 집값이 하락했었던 시기고요. 예, 오히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았던 시기, 이 노무현 정부 때와 이 문재인 정부 때 요때 입주 물량이 많았던 시기에 오히려 서울 집값이 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되게 네. 이런 과거 사례로 봐도 정반대 통계들이 이렇게 막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 여러 이제 경제 지표들 속에서 이제 집값이 결정되는데 입주 물량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다 보면 못 판단할 확률이 이제 높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강남 물량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강남 물량이 늘어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의 연장선상으로 놓고 보면 강남의 물량이 많아도 막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 그러면 시장이 이 물건을 소화해야 되는데 금리가 강남의 입주 물량이 적어도 금리가 막 오르면 그러면 이제 뭐 집값은 하락 우세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 그 금리라는 요소는 그냥 일정하다 뭐 이렇게 무시하고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효과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서울 아파트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한 5, 6년치씩 잘라서 놓고 보면은 확실히 서울 아파트의 상승기 때는 이렇게 강남 3구의 대단지 입주 물량이 좀 적은 편이었고요. 예. 근데 좀 하락기 때는 그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좀 많았었던 다른 이제 상승기 때보다는 많았었던 편입니다.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부터 대략 한 4, 5년 뒤까지 네. 강남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역사적으로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입주 물량 부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대단지라고 하면은 제 기준으로는 한 5천 세대는 넘는, 그러니까 한 1만 세대쯤 되면은 그거는 뭐 엄청난 대단지라고 그쵸. 할 수 있죠. 네. 근데 한 언제나 거의 과거에 보면은 이제 한 2008년에 잠실에 저 엘리트 레파라고 할 수 있는 네. 한 2만 세대 넘는 곳이 거의 한꺼번에 입주했었던 시기, 그리고 2019년 초에 헬리오시티 9천 세대가 이제 한꺼번에 입주했었던 시기, 이런 대단지들이 입주했었던 시기에는 약간 예외 없이 전세가가 꽤 하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좀 이제 모니터링 포인트로 삼는 게 최근에 이제 개포주공 1단지 입주, 이게 이제 6,7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이제 보면 언론이 보도가 여기가 전세가가 얼마에 체결됐냐에 따라 야 올랐다 내렸다를 막 수시로 막 이렇게 그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야 올랐다 해서 막 전세가 오른다 이랬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내렸다 해서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야 이 정도 입주량 나왔으면은 분명히 좀
약간 하향 안정화의 어떤 그 여파를 좀 주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 정도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 전세가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이제 개포주공 1단지와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연말 연초인 그 둔촌주공 1단지 12,000세대는 굉장히 어떤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데들의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전세가가 아무래도 하향 쪽으로 영향을 받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이제 갭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집값이 막 오르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남 물량이 늘어날수록 서울 집값이 떨어지냐 뭐 그거보다는 강남 집값이 떨어지면 확실히 화끈하게 서울의 다른 지역도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좀 어떤 재미있는 실사를 통해서 느낀 게 이제 마용성 지역 34평 보유주인데 그 이 지역이 통상 34평 아파트가 신축 기준으로 한 최고가가 한 20억 가까이 했었거든요. 한 19, 20억 했었는데 이게 연초쯤에 한 15억, 뭐 14억대 거래가 하나 이렇게 탁 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지 몰라도 정말 힘들었나 보다.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던졌을까 했는데 근데 실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내 거를 빨리 팔고 그렇죠. 예. 이거를 빨리 사기 위해서 내 거를 빨리 처분 가는 가격에 던져버리고 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약간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하니까 즉 강남이 떨어지면 이게 내 거를 빨리 싸게 파서라도 이거를 사야겠다라는 이렇게들 바라보는 서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게 있다 보니까 강남이 떨어지면 다른 데는 거의 자연적으로 바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강남 불패라는 말도 이제 뭐 꼭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저는 글쎄요 이제 강남 아파트가 또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오를 때는 제일 먼저 오르고 내릴 때는 좀 나중에 내려서 그래서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가장 단단한 자산인 거는 맞죠. 근데 단단한 자산인 건 맞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 보유자를 굳이 이제 임의대로 둘로 나누자면 그냥 원래부터 옛날부터 강남을 살았던 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쌌을 때 잘,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되게 비싸게 산 사람 이렇게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의 강남 집값은 뭐 웬만해서 한 채당 뭐 20억들은 다 넘고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낼 능력이 있어도 보유 현금 자체가 되게 많아야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제 특히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체결되고 할 수 있었던 게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결국 그 고소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배경들이 보면은 어떤 뭐 벤처 기업의 어떤 지분을 매각했다거나 뭐 코인 투자로 대박이 났다거나 혹은 부동산 PF 업무를 해서 보너스를 되게 많이 받았다거나 뭐 이런저런 투자가 성공하고 기업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보너스를 받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접근 가능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고금리 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지금은 이제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PF 업무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뭐 개발자 혹은 뭐 벤처 투자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안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종의 어떤 횡재를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좀 차단이 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점차 이게 침체란 걸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싼 거를 찾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걸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아예 수요 자체가 이제 너무 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이 오면 여지없이 강남도 조정을 받아왔으니까 결국 이 침체가 얼마나 길어지느냐 이게 지금 강남 아파트의 어떤 등락을 좌우할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러 부동산 시장에서 오해와 또 전망이 엇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감소와 부동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사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인구 감소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수요라는 게
인구 곱하기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GDP를 나타내는 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이제 카페를 차렸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 카페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면은 제일 좋은 소식은 이제 이 동네로 막 사람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막 이렇게 여기 산 사람이 늘어나면 알아서 나의 매출도 늘어나니까 이게 바로 인구 증가의 효과인 거고. 근데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막 소득이 막 오른다. 그러면 내가 파는 커피 가격을 올림으로써 나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인구가 감소해도 소득 증가 덕분에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현상인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두 다 지적하다시피 고령화가 되면은 소득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어렵다는 거니까 소득도 잘 안 오르는데 인구마저 감소한다? 그러면 그 카페에서 영업하는 거기에 매출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쉽게 그쵸. 좀 상상을 네. 해볼 수는 있죠. 인구 감소라는 게 지금 지방 소도시부터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그쪽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지만 네. 하지만 서울이 그렇다고 해서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냐라면은 그렇게 보는 건 좀 논점이 좀 저는 좀 다른 게, 네. 서울의 집값이 견고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지방의 젊은이들이 계속 유입이 된 덕분인데, 그렇게 지방에서 유입되는 젊은이 숫자마저 매우 줄어들면 네네. 그러면 서울도 그 상승 동력을 점차 잃어가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착안을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고령화가 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일반 대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게가 한 번 집을 사면 대략 한 평균 보유 기간이 9년,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생각해 보셔도 그냥 6070보다는 3040이 이제 집을 더 많이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된다는 건 결국은 집을 사고 파는 그 어떤 거래량 자체가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위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주로 집값이 오를 때 막 이렇게 거래량도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 침체돼서 막 내려가고 하긴 하지만, 그런 가격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그냥 평상시적인 그런 그 매매 수요로 봤을 때 그 고령화 될수록 이렇게 매매 횟수도 더 줄어든다라고 본다면 네. 이 아파트가 어떤 황금성,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빨리 팔 수 있느냐, 이게 고령화될수록 더 어려워지는 자산이 된다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지 황금성이 좋아야 그 황금성의 가치 덕분에 또 이게 그 자산 가격이 높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채권 시장에서도 국채가 제일 사고 팔기 좋기 때문에 국채가 가장 비싼 채권인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해봐도 그냥 지방 소도시 아파트가 싸도 안 사는 이유가, 야, 이거 내가 팔 수 있을까? 약간 그 생각하면 좀 암울한데, 서울은 비싸도 이거는 팔려. 그러니까 네. 뭐 좀 내려갈 수는 있어도 결국 팔린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도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그러한 어떤 유동성 프리미엄 자체가 점점 이제 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네. 좀 그 부분이 좀 훼손될 수 있다.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하락 지표로 여겨지기도 했었잖아요. 미분양에 따른 좀 부동산 시장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글쎄 저는 좀 미분양을 동행 지표로 보면서 그거를 이제 뭐 이러면 어떤 주택 매수의 어떤 지표로 삼기는 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거의 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안 는다고 해서 그러면 강세장이냐, 뭐 그러면 이제 사도 되는 거냐라면은 그게 아닌 게,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이 안 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워낙 좀 시장 자체가 뭐 물론 집값이 반등은 했습니다만 주로 서울과 주요 지역 중심이었고, 여전히 막 전고점 저 밑에서 헤매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면 미분양은 당연히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미분양이 안 느니까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거는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들 관성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기간 상승장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만큼 대중이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지면은
야, 지금 사면은 이제 결국 우상향한다. 뭐 이런 믿음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의 어떤 그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채권 시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즉 채권 시장은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것만 봤었다 보니까 결국 금리는 내려갈 거야 라면서 이렇게 채권을 샀지만 다시 금리가 툭툭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되게 낭패를 본,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도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큰 낭패를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시계열을 되게 장기로 보면은 오랜 어떤 그 저금리 끝에 고금리의 시대가 오고 또 어떤 오랜 상승 후에 또 상당히 오랜 침체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하워드 막스 같은 분은 이제 sea change라고 뭐 이렇게 상전벽해 이런 표현을 또 하시던데 네.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투자의 대가 구루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우리에게 익숙했던 뭐 저금리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상승장에서 그 기억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좀 어떤 그런 전환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경착륙은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착륙 혹은 현상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과 함께 뭐 이제 대출 금리도 좀 더 이제 페이버를 준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혹은 이제 언론의 보도처럼 뭐 이제 입주 물량이 어떻고 뭐 이러면 공급 물량이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조바심을 나게 하거나 이렇게 공포감을 들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보다 큰 매크로는 결국은 이렇게 과거 같은 저금리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현 수준의 금리가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건가? 이게 결국은 가장 어떤 가격이라는 거에 향방을 본질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노력 덕분에 어떤 급락보다는 뭐 완만한 하락 정도 혹은 현상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찌 보면 사실 이 정도 금리가 유지되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한다라면은 더더욱 굳이 이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나 어떤 그 연착륙이다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바심을 굳이 막 그렇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일부에서 보도된 대로 뭐 입주 물량, 뭐 미분양, 뭐 혹은 정부 정책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제 어떤 고금리의 장기화냐 혹은 빠른 금리 인하냐 뭐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